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노지민 기자가 얘기했던 그 성희롱 문자, 네.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 인사조치 나왔던데요, 보니까. 예,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그 포상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온 거고 이제 재심 기간이 어제까지로 끝났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재심 기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까지 했을 때 이제 확정이 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속까지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결정은 네, 그 회사 차원에서의 그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해임이 맞다라고 난 거죠. 해임으로 네. 일단 입장은 좀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앞서 그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뉴스토마토가 지금 어제로 2차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근데 어제 보도로 보면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깔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도 파장이 좀 있는데 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이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석 기자?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죠.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보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사안을 다른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일단 전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자부터 얘기하자면 예. 두 가지로 또 나눠봐야죠. 텔레그램 메시지를 아까 그 김종배 앵커가 인터뷰한 거 저도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요. 그 텔레그램 캡처본을 뉴스토마토가 처음부터 갖고 있을 경우 그리고 없을 경우 만약 갖고 있다면 저는 조금 지금의 보도 형태가 토론의 여지가 있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예. 사실은 정통적인 보도 방식은 일보 때부터 그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정통적인 취재 보도 방식이에요. 그게 근거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어떤 전체적인 그 보도 대상들의 반응을 우리가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서론을 구축한 다음에 나중에 공개하겠다라고 전략적 단계적인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확보를 못했다면, 예, 못했다면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육성을 다수 입수하고. 주변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 사실상 특정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현역 의원 두 사람의 확인 취재까지 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물증이 없다 할지라도 보도는 갈 수 있다. 이른바 고하자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판단은 옳고 그름의 여지 차원이 아니라 언론사별로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 언론계 판을 봤을 때는 너무 언론계가 지금 위축돼 있고 이런 탐사 보도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스토마토의 이런 공격적이고 용감한 보도를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보만으로도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했다면 저는 그 판단을 뭐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노재민 기자는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뭐 짚어볼 부분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걸 처음에 이제 확보하고 나서 보도를 했느냐 확보하지 않고 보도했느냐 뭐 이게 지금 그 명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과 그리고 김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의 경우에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의 텔레그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앞서 박형광 기자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은 됐는데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은 이게 사실관계가 좀 틀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차후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도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은 보도의 근거잖아요. 예. 보도의 근거로서 이제 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제시가 된 건데, 근데 지금 그 캡처본이라고 하는 물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2차는 그 텔레그램 대화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 이게 이제 2차의 어떤 근거로서 제시가 된 거잖아요. 뉴스토마토 보도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그 2차 근거로 제시됐던 뭐 굳이 한다 뭐 두 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당자 출신 D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멘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이준석 의원은 이거를 공천 개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약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토마토가 제시했던 근거 가운데 하나 자체가 또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이 지점은 이제 정치 논평인데 이준석 의원은
뉴스토마토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이준석 의원이 그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본인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 캡처본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든 딴 사람이 갖고 있든 간에 개혁신당이 이걸 공개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없는 상태로 이게 뭐 약하다, 뭐 명료하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없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이거를 공개해서 정말로 본인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매우 많은 문자인지를 토론에 붙여야죠. 그런데 지금 그건 안 하고 계속 그냥 변죽만 울리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사를 빼놓고 방송사의 뉴스를 제가 쫙 일별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다 빈칸이 뭐냐면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이 그 해당 물증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4사를 봤는데 KBS, MBC, SBS, JTBC를 좀 제가 일별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 핵심이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는 지금 그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갖고 있다면 만약에. 그럼 정치 주체들은 공개를 해야죠. 예. 그렇게 보시고 예. 의무가 있다. 예. 알 권리 차원에서.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 지금 이준석 뭐 의원이나 이제 뭐 개혁신당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공천 개입이 맞다라고 했을 때 공천 개입을 알고도 이걸 덮었다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우선 이건 저희 논평의 영역은 아니니까 덜어내놓고 뭐 보통 이제 내가 했던 것과 실제 보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실제 대화는 이거다라고 하고 공개를 하는 게 그동안에 나왔던 그런 정석적인 방법들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쓸데없이 네. 소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 캡처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 지금 그 텔레그램 캡처본 가지고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줘야 할 책임이 현실 정치인 내지는 공당에는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석 기자의 말씀은 개혁신당의 그 누군가가 캡처본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지금 말씀이신 거예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죠. 뭐 이게 다들 봤다라는 사람은 많고 뭐 그리고 뭐 가지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뭐 익명화됐지만 나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없다면은 그게 있다고 말한 사람이 문제일 거고요. 그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왜 이렇게 이른바 톤다운하는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정치 논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이런 심리일 것이다. 저런 심리일 것이다. 근데 이거가 그 심리 말고 뭐 그 또 상황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뭐 상황 뭐 분석도 근데 뭐 있고요.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예. 얘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을 여기서 거예요. 반복할 생각은 없는데 그거 자체가 재미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정치 논평의 영역이니까. 근데 재미와 별개로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면도 있잖아요. 진실은 분명히 하나 있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대하는 타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처음에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뭐 거의 언급이 없었고 이제 어제 보도가 나온 뒤에는 조금씩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보도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제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확인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보도하는 접근 방식들을 보면은 일단 그 방송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지상파 방송사 그 지상파 3사라고 나오는 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뭐 MBC 말고는 뭐 적극적으로 다룬 곳이 없고 더구나 이제 KBS는 단일권으로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편사 같은 경우도 JTBC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종편 4사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TV조선은 뭐 한 건 리포트 그리고 채널A는 한 건 리포트의 기자 출연 꼭지 이렇게 파트로 다뤘는데 이 의혹의 핵심이나 본질적인 문제를 짚는 건 좀 피해가는 양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앵커가 소개하는 멘트에서 한 온라인 매체가 김건희 여사가 이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전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물타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첫 보도가 나온 게 2주 전이잖아요.
그 첫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 기사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이 누군지도 특정이 안 됐고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보도를 인용하거나 이런 타사의 보도가 있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가 이제 2주 만에 나왔는데 그 2주 사이에 사실상 그 현역 의원들이 특정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현역 의원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신빙성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텔레그램 메시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걸 섣불리 보도할 수 있겠느냐. 둘째, 이준석 의원이 여기 또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별게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물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실물을 봤다는 현역 의원이 저렇게 톤다운하는 그런 언어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른바 참전하는 것이 맞냐라고 신중하게 이렇게 스텝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도 이해하는데 전 좀 큰 틀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언론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고 지금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보도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제 언론사들 중에서는 MBC하고 JTBC만 사실상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석 보도를 했더라고요. 해부하고 분석하고. 저는 이런 자세, 이런 스탠스가 맞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예, 선택의 영역이긴 하나. 예.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 영역에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당연히 보도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그대로 뭐 받아서 뭐 인용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니까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검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양태를 본다면 보통 제목을 보면 뉴스토마토 이렇게 보도 점점점 그다음에 아무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통 중계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다룬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여기에 발 들여놓기 싫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걸쳐놓고 지금 뭔가 물밑에서 혹시 취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지까지는 한번 그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자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이죠. 예. 근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거를 달라붙어서 취재하고 있는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별로 그럴 것 같지 물론 않다. 언론사별로 다르겠지만 분위기가 그런데 과연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통 언론 현장에서 그래서 어느 언론사가 달라붙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 좀 돌잖아요. 그런 얘기 안 돕니까? 뭐 적극적으로 누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 곧 보도가 나올 거라더라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보통 얘기가 나오는데 네. 뭐그 정도까지 들리는 거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나오는 양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뉴스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검증 보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부를 해야죠. 해부.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기사가 이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반응이 비교적 뜨겁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가령 어제 KBS는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SBS는 한 꼭지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중계식으로. 그런데 JTBC나 MBC는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고 해부하고 뜯어보고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뭐라고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해보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죠. 반드시. 그런데 이거를 그냥 손 놓아버리는 거는 사실상 그냥 뭐 실물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런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정 언론사가 버려놓은 판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뭔가 후속 보도를 위해서 취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고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타사의 보도에 대한 논평 기능이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영역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세부적인 뭐 관리 같은 것들은 앞으로 조각이 맞춰져 가야겠지만 뭐 지금까지 그 이해 당사자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건데 그럼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 뭔가 검증을 하는 그 단계에 대한 것이라도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런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기도 하겠죠.
네, 마무리했는데 하나 단상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혁신당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7불사 모임이 있었던 것은 팩트라고 봐야 되죠. 팩트죠. 그리고 거기서 비례대표 이야기까지 오간 것도 팩트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은 폭로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됐던 것도 팩트라고 봐야 되죠. 다만 갈리는 건 뭐 일본을 얘기했느냐 말했느냐 이게 지금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불사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하나를 일단 떼놓고 두 번째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별거 없더라. 공천 개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두 개를 대입을 하면 충돌을 해요. 왜 충돌을 하냐면 그러면 이준석 그 7불사 모임에 이준석 의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게 신빙성이 약한 텔레그램 대화였다면 폭로 기자회견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상식적인 사실 추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폭로 기자회견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신빙성, 그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 부여를 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거 충돌하고 있다. 그럼 최소한 이거는 좀 지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한테도 기자들이 캐물어야죠. 그러니까요. 당신도 그걸 봤고 지금 토마토 기사에 따르면 당신이 기자회견문 초안을 2, 3일간 거기에 머물면서 썼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냐?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쓸 정도라면 상황이 지금 앵커 말씀처럼 심각했다라는 것을 공유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 발언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천하람 의원에게도 꼬치꼬치 캐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시 한번 돌고 돌아 결국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토마토가 그 실물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할 시점이고요. 갖고 있다는 전제로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얘기를 좀 하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무위키의 사생활 침해성 정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두 번째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좀 노지민 기자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풀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전하는 건 방송심의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방송 소위 말고 또 통신 소위라는 것도 있어서 통신 영역에 대한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방심위가 게시물 삭제나 뭐 접속 URL 차단 이런 걸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제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뭐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라거나 뭐 삭제를 요구하는 것들이 올라왔을 때 이걸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더 강화를 해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방심위가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무위키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위키에 대해서 뭐 자율 규제를 요청을 하고 음란물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구체화된 방침인데 앞으로 좀 더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하나 짚어볼 거는 이런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나무위키 편집 지침이 개정된 게 있어요. 이 나무위키에 게재하는 문서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의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서술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 같은 경우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그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 중에 언론 매체의 보도를 제도권 언론의 보도 이런 식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제도권 언론이 어디냐 보면 이 뉴스통신사, 주요 일간지, 방송사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냥 제도권 언론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네, 제도권 언론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사 등록하면 다 제도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부터가 사실 지금 뭐 여기에 토론에 참여한 뭐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외압에 의한 게 돼선 안 된다. 이건 이것 때문만이 아니다. 방심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진행되는 양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다른 길로 세면은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를 여기서 제도권 언론으로 볼 것인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갈래 다른 이야기는 최근에 나무위키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카라이브. 여기에서 이 AI를 악용한 성착 침울이 게시되고 거래되는 등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상태다라는 게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기점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나무위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어떤 인문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홍길동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 내지 홍길동의 신상 정보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누구나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과 다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게 방심의 이제 그 기본 방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이거를 좀 어제 고민하면서 해법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착취물 같은 거야 당연히 뭐 그거는 뭐 논외고 논할 필요도 없을 거고. 백과사전처럼 돼 있는 그 정보물에 대해서 이른바 집단지성을 통해서 완성돼 있는 그 글 중에서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때 방심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첫째, 좀 약간 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현재의 그 류일임 체제의 방심위는 권위와 정당성을 많이 상실된 방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방심위가 지금 이러한 나무위키에 대해서 제재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문제제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주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방심위가 해도 지금 논란이 될 판인데 지금 류일임 방심위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니 네. 더더군다나 논란이 되고 지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형국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또 논외로 치면 저는 결론을 딱 이렇게 명료하게 못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예 제재나 뭐 손을 쓰지 않고 막 이상한 정보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냥 그 개개인 그 피해자들이 그냥 본인이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가? 예, 이것도 참 퀘스천 마크가 찍히기 그냥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면 이재석 기자나 노지민 기자는 본인의 어떤 그 항목이 나무위키에 올라간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한번 신기했던 게 제 생일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쭉 보셨어요? 거기 혹시 네.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던 거예요? 큰 틀에서 다 맞더라고요. 맞아요? 예. 노지민 기자는 어땠어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요? 네, 뭐 미디어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고요. 네. 그럼 미디어 오늘에 대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맞던가요? 이게 좀 실제로 있었던 일과 거기에 대한 평가의 부분이 좀 같이 가미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다른 뭐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건데요. 네. 그러니까 저 나무위키에 올라가는 내용이 자 이게 그 갑자기 시민은 그러니까 게재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 논의의 전제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의견 표현의 자유를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팩트를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터링 기능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 행사돼야 된다는 거에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문제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필터링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나무위키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른다면서요. 그냥 아무나 그거를 쓸 수 있는 거고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뭐 사무실은 뭐 저기 해외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잘못된 어떤 신상 정보 이건 팩트의 문제니까 이거 지금 잘못되니까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올린 사람이 알아서 삭제를 안 해주면 운영자에게 이제 그 필터링 그 역할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시간이 사람이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근데 소통 심의 창구는 있어. 이메일 같은 건 있긴 있으니까. 심의 효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일단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사실 뭐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뭐 여타 다른 어떤 SNS 규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항상 우리가 제기되는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재석이나 김종배나 노지민 같은 사람들은 쟁점이 아니고요. 사실 그 거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뭐 사생활 이상한 거 뭐 올린다든가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올리는 그런 게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그 공인이든 공적 인물이든 그 사람의 평가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표현의 그러니까 자유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사람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 설령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명백히 사실이다 아니다라고는 뭐 예를 들어서 신상 정보라든지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사생활이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아무리 그 공적 영역에 걸쳐 있는 사람이라도 이건 보호돼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무위키가 보면은 사실 1차 정보 생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들, 뭐 판례로 연결되는 연결 링크를 심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좀 논란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방심위가 내려가지고 이걸 처벌하는 기구가 될 것이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존 법적으로, 언론 네. 보도를 인용한 거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매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른바 설
네, 뭐 커뮤니티 풍문 같은 이런 것들. 것들도 그냥 다 거기다 올려버리는 경우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그 방심의 심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렇죠. 딜레마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없다면 이거는 공연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방심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입장이 있는데 신고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 뭐 영업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심위가 판단을 해서 제재를 내리는 건 권한을 넘어서는 일일 수 있는 거고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도 네. 참 되게 뭐한 게 그 그렇죠. 검찰청이나 경찰청 불려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서가지고 저 죄 있어요라고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심이라는 이 통신 소위와 통신 심의라는 기능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분기점이고. 근데 그렇다고 네. 그냥 놔두자고 하기도 그것도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건 좀 너무 아니한 생각일 수 있겠으나 포지티브한 방식도 조금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들이 민형사 소송은 할 수 있거든요. 예, 민형사 소송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최종적으로 그 범인이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그래서 그 민형사 소송을 그 해당 피해자가 할 경우에 그것을 뭐 방심이든 하여튼 국가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해주는 형태랄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나무위키 해봤어요. 운영자 말고 나무위키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추적은 지금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그것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이게 확인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 블라인드랑도 비슷한 건데 이른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추적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요새 그거는 추적되거든요. 그 카카오톡에서 이른바 지라시로 이렇게 도는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정보가 돌면 그거는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유포자 생산자가 특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 강화를 한다, 소송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소송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걸 전제하는 건데 예. 그러려면 일단 신원이 특정이 돼야 돼서. 예. 그러니까 수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 게 왜냐하면 그 N번방 같은 것도 결국에는 잡긴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지라시 생산자도 결국 잡긴 잡거든요. 물론 매번 다 잡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 소송을 했을 때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를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데 있어서 방심이든 누구든 어떤 지원해주는 어떤 형태의 포지티브한 방식의 대안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이게 되게 아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당장 뭐 그런 글들이 막 유통되고 있는데 예, 뭐 지원이라는 네. 게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짚어보고 갈 점은 아까 그 류일임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에 대한 걸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방심위가 사실 좀 불안전한 어때요 지금 내부 미완의 상황이 상태이고 그래서 내부에서 이 통신 소위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가 21일에 낸 성명을 일부만 이렇게 좀 핵심을 전해드리면 그 심의 없이 불법 사이트를 우선 차단할 방법을 찾으라는 초법적인 발언을 하고 또 국보법 위반 심의 요청 게시물에 대해서 의결 전에 경고 문구를 띄워야 한다거나 시정 요구한 불법 사이트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등의 지시도 난무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9명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모든 위원이 통신소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방통위는 1인 체제고요. 지금 방심위는 9인이 되어야 하는데 3인 체제예요. 그리고 그 3인은 다 대통령 추천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류일임 위원장은 연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사주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방심위는 표적 제재, 무더기 제재 때문에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건건이 다 지금 패소하고 있어요. 이런 방심위가 또 제재를 운운하니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참 뭐 저도 사실 좀 난제예요. 저 뭐 이렇게 논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네. 지금 상황에서 급히 밀어붙일 만한 사안은 아닌 거죠. 지금 뭐 일부 단편적인 사안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폐해가 굉장히 엄청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체제에서 그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또 하나 이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이게 나무위키의 부작용이 최근 어떤 아주 상징적이고 대단히 파장이 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방심위가 이제 적극적으로 팔 뻗어붙이고 나오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누가 보더라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어차피 이게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현상인데 예. 갑자기 들고 나온 거라면 다른 또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 아, 예. 요거를 또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도 아니 있겠죠. 뭐 의심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방심위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몇 달 전에 논의한 바가 있는데 유튜브는 사실상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유튜브도 제재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겠다라는 분위기가 읽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무위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방심위가 볼 때는 제재의 무풍지대라고 뭔가 괘씸해 보이고 무풍지대라고 판단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 손길을 한번 뻗어보겠다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류일인 방심위가 또다시 그 제재의 그 촉을 확장하고 있는 거구나. 예,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맥락을 좀 살펴야 되는데 맥락을 빼고 평면만 놓고 본다면 참 이건 참 난제긴 난제, 하다. 예. 난제긴 하다. 요럴 때 이제 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다. 대안이 참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오늘 언론은 때 마무리할까요? 예. 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